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이 이제 시황 부분이 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황에 대한 내용인데, 환율 관한 이야기, 뭐 대략 아주 간략적인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요 이야기들이 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형적인 나쁜 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할까 하는데요. 나쁜 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회사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 회사 CEO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이 CEO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근데 보통 CEO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어떤 본인이 회사가 만드는 어떠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잘 판매하는 사람, 그런 CEO가 좋은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CEO는 그냥 자기네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아니고 자기네 회사의 주식을 잘 파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이쪽 회사들이 이제 테마주들이 많고 어떤 잡주들이 많죠. 근데 이것은 이 CEO가 내가 CEO 회사를 차리면서부터 이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이쪽으로 가는 케이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회사 이름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010년도 이전에 한 엔터 관련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도 비슷한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회사가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는데 매년 매출이 늘어요. 매년 매출이 막 크게 뛰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계속 적자가 나오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엔터 관련한 지금 뭐 문 닫았으니까요. 이 회사에 속한 연예인들이 국내 연예인들의 대표 연예인들이 다 들어있었던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꾸준히 적자면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텐데 그렇진 않고요. 상장 폐지 요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본을 잠식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겠지만 순이익이 적자가 나온다고 무조건 상장 폐지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계속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적자인 상태로 한 10년 가까이 버텼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저도 좀 유심히 봤던 회사긴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런 거죠. 이 회사가 돈이 이제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올 때마다 회사 실적이 악화돼서 적자가 될 때마다 하나씩 좋은 이벤트 혹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뭐 어떤 연예인이 어떤 본인의 회사 엔터인 본인의 회사에 경영진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뭐 인류 연예인이 유상 증자 하는데 뭐 참여했다. 뭐 이런, 그리고 어떤 뭐 무엇을 제작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어떤 좋은 뉴스 이벤트를 계속 나오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증자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증자. 그랬더니 나중에 쭉 계산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실적의 그 적자가 나오는 그 부분만큼 증자로 다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인가요? 하나 어떤 회사도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다라고 했던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형적인 레퍼토리가 계속 어떤 실적의 악화, 어떤 이벤트 혹은 뉴스들, 증자, 이러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거가 가장 많냐면 재무제표에 보면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CEO가 계속 바뀌어요. CEO가 계속 바뀌는, 그리고 회사의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목적만 추가하고 실제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반에서 이런 비유가 좀 맞진 않겠지만 이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매일 늦잠 자는 직원이 있어요. 매일 늦잠을 자는 직원이 매일 한 30분씩 지각을 해요. 근데 회사에 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새로운 알람 시계를 하나 살 겁니다. 이 알람 시계는 절대 꺼지지가 않아서 반드시 이 알람 시계가 있으면 내일은 정시 출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고서 그래 믿어볼게 이러면 그 다음날 지각. 이건 우리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갑자기 말하고 나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반에 다른 비유를 하려다가 그것이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혹은 공부 못하는 아이가 어머니 저 이번에 과외 선생님을 바꿔주십시오. 그럼 저는 반에서 1등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공부 계속 꼴등했던 애가 과외 바꾸고 문제집 바꾸고 학원 바꾼다고 갑자기 확 달라지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늦잠을 매번 잤던 애가 알람 시계 때문에 늦잠 자는 건 아니거든요.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아서 뭐 이건 한두 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적의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극복이 안 되니까 회사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뉴스, 어떤 사업 목적 추가, CEO로 변경, 회사 이름 바꾸면서 우리 잘해볼게. 앞으로 어떤 회사도 어떤 사업도 할 것이고 CEO도 바꿔봤어. 우리 회사도 이름 바꿨고 새롭게 출발해볼게. 마치 최근에 모 정당의 이름을 자꾸만 이제 바꾸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다고 이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잘해볼게라고 하면서 증자를 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보통 최근에 그런 회사들이 사업 목적을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 회사의 연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것들의 이제 항목들을 보면 줄기세포를 추가한다든지, 그러니까 테마성이 잘 타는 것들, 그리고 그쵸? 화장품, 의약품 원료 제조, 판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저것 넣다 보면 할 게 없으면 막 넣습니다. 뭐 프랜차이즈업의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든지, 피부 관리, 무역, 자동차 판매, 화물 터미널, 리스업, 할부 금융업, 면세 판매, 유통 판매, 관광 기념품 판매, 발효기 및 필터 도입, 오파, 그렇죠? 생명공학,
관련 기술 알선업, 그죠? 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판매, 사료 첨가, 유산균제 유통 판매, 건강식품, 뭐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플랜트업, 태양광, 소프트업, 뭐 홍보대행, 외식업, 일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한 회사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사업 목적을 추구하는 회사인 거예요. 이거를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긴 힘들고, 뭐 태양전지, 그러니까 딱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추가하고 좋은 이벤트성 뉴스가 같이 나오고, 최근에 뉴스는 아주 좀 부끄러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 뉴스가 나오긴 쉽거든요. 최근에 언론, 미디어 언론, 온라인 언론사들이 많아지면서, 그쵸? 뉴스가 보도되기는 쉬워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증자로 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재무제표라는 것을 딱 볼 때, 저희는 흔히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나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매출이라든지, 제가 꼭 요거는 보세요라고 했던 거는, 저희가 회사를 소개할 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순이익이 느는 이것이 기본이다. 이 중에서 ROE가 상승하고 EPS가 연 20% 이상 증가하는 이런 회사들을 매수 종목으로 삼자. 다만 이런 회사들도 훌륭한 회사가 많다. 다만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를 선택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만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 전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하나만 살짝 말씀드려보면, 저는 재무제표를 볼 때 그 재무제표가 아니고 최근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죠. 재무상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어떤 비율을 봅니다. 사실 이것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더 많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유동부채라고 하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가 커야겠죠. 그러니까 100%가 넘어야 되는 게 기본인 것이고, 120%뭐 이상 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봐도 안 좋은 회사들은 얘쪽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봐볼까요? 후성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여기 재무제표, 재무제표 누르면 쭉 내리면 여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보면은 유동자산이 이렇게, 그렇죠? 유동부채가 이렇게, 그죠? 500억, 1200억.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2배 넘게 있죠. 보통 이러면 정상입니다. 그렇죠? 정상이고, 이 회사는 아주 훌륭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좋은 재무제표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안 좋은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한번 이쪽에 들어가서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자산 내역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근데 사실 이게 또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라요. 그 회사의 상품에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그 회전율의 속도라든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유동성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단순하게
자산가 유동 부채 정도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연도가 지금 4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연도는 그냥 기술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꾸준히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저는 이 기본적 분석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그 공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면 항상 재미없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과연 실적에 주식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 수익이 난다면 회계사들은 떼돈 벌겠네요 라는 이야기, 그쵸? 그러면은 회계 전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식으로 떼돈 벌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죠. 근데 이를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해소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누구인가요? 뭐 카레이서, 뭐 택시기사, 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현대차의 엔지니어,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의 엔지니어가 운전을 잘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것과 똑같아요. 회계사라고 무조건 주식을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뭐 복식부기를 한다든지 어떤 분계를 해서 시산표를 만들고 하는 그 재무제표를 잘 만드는 것과 그것을 활용해서 주식을 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회계사 분들도 막상 주식을 할 때 재무제표를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어떤 회계에 관련한 회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걸 꼭 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순위를 정해서 한 10권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고, 거기 내용 중에서 괜찮은 부분을 좀 내년 1년 동안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년 정도 때 저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써먹을 기회가 꼭 올 것 같아요. 시장이 느낌상, 뭐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설계를 했고요. 예, 일단 그렇게 했고, 시황을 일단 보면 최근에, 갑자기 서두가 너무 길었죠. 시황을 보면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때가 언젠가요? 저희가 매수를 한 날이 8월 21일이네요. 요때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그날로 보이는 것이 또 나왔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 보면 얼마 전에는 그날로 나오는 무언가가 나왔다가 여기를 깨버려서 이거는 그날이 아니네 라고 했던, 근데 다시 신저가를 만들고 다시 또 그날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한번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수 역시도 좀 좋잖아요, 지금. 그쵸? 최근에 좀 잘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장의 어떠한 예측은 주로 뭘로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입니다. 달러 약세 플러스 위안 강세의 이 조합이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신흥국 시장에 어떤 좋은 어떤 느낌, 어떤 반등의 어떤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최근에 보면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주말 뉴스에도 보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파월 의장도 달러와 약세 흐름에 어떤 좀 힘을 보탠 어떤 비스무리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서 일단 시장은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요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거 보이는 것이 위안과 달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게 주간 차트입니다. 이것이 많이 이쪽으로 가면 저는 시장의 반등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간 차트상 벌써 어느 정도의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 살짝 보이긴 해서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요 정도 때 모습이었나요? 요 정도 때인가? 요 정도 때였나? 요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쪽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중국 정책도 좀 변화하고 있다라든지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거래 기준 환율 산정할 때 경기 대응적 요소를 재차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경기 대응적 요소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는 그 의미는 달러화가 강세해도 경기 대응 차원에서 위안화를 절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석한다면 미국 측의 관세 보복 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더 이상 약세로 유도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중국이 미국에게 어떤 화해의 어떤 제스처인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일단 좀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들의 어떤 조합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무수히 바뀌기 때문에 지금 터키 이야기 잘 나오지도 않죠. 며칠 동안 그렇죠. 얼마 전에 9시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망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확인하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든 뭐든 간에 이렇게 살을 좀 붙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준을 지수로 잡았죠. 지수라고 하면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코스피라고도 표현하고 코스피 지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코스닥 지수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편하게 코스피 지수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이상의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더 늘릴지 말지, 그러니까 이것을 비중을 늘릴지, 혹은 이 30%의 이 주식마저 아예 비중을 줄일지, 이것의 가장 큰 그림은 당연히 뭐 실적이나 어떤 기술적인 무언가도 다 있겠지만 가장 큰 기준은 전 지수, 곧 시장의 흐름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느꼈잖아요. 2월부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오면서 지수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2017년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지수를 저는 이런 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지수는 개나 줘버려 개나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식 전문가로서 꽤 오래 활동했던 사람인데 지수를 개나 줘버리라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를 봤는데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별 종목들을 그 사람은 한 200개 정도를 매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200개, 즉 이 종목들이 모여서 결국엔 지수가 되는 것인데
지수는 개나 줘보려라고 하면 이 종목을 개나 줘보려라는 소리나 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느꼈잖아요. 그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실적이 좋든 아니든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지, 그렇죠? 즉 그 종목은 지수이고 지수는 곧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잡주나 테마주를 제외하고 실적이 우량한 어떤 주도주들은 지수와 그 방향성이 매우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적 주도주 혹은 대장주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지수를 나침반 보듯이 매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의 어떤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지수를 강하게 추세 전환을 확인시켜줬던 이날의 이 가격대를 1차적으로 잘 지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이 구간대를 지수가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구간대를 지지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구간대를 올라가다가 이러한 매물대에서 잠깐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 종목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지받고 다시 갈 때 그때는 비중을 늘릴 계획이고,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는 비중을 더 늘릴 생각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저번 주에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기준이 되는 이 지수를 매일매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환율이든 트럼프의 어떤 말이 됐든 이것보다 전 더 앞선다라고 봐요. 이것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제일 민첩하게 반응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환율이 막 심하게 움직였는데 지수가 반응 안 해주면 이것은 의미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어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무언가가 막 나왔지만 지수가 반응을 해줘야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지수가 반응해 주느냐, 이것이 첫 번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첫 번째로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딱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종목의 그러니까 종목을 사야 되는 그 종목을 다 샀고 1차 매수 혹은 2차 매수한 상태잖아요. 뭐 2차 매수, 1차 매수 이렇게 한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추가를 어떻게 할지를 좀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수를 쳐다보는 것밖에. 그렇죠? 그리고 해당 보유 종목을 뭐 이익 실현하든 어떠한 조건이 돼서 뭐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시장이 꺾이기 전이라도 우리가 원했던 어떤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새롭게 교체될 좋은 종목들을 계속 좀 관심 갖고 보는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지수가 잘 버티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매수할 좋은 종목을 찾는 거,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보고 뉴스보다는 지수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